신우이 집 사주려 제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시어머니. 제가 보증인이라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친정엄마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 한마디에 다음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말없이 밥만 드시며 젓가락으로 밥그릇만 휘저었고 아가씨인 미나는 스마트폰에 얼굴을 박은 채 가끔 혼자 실실 웃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준서만이 회사 일에 대해 몇 마디 말을 걸어왔지만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자 이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 3년 동안 저는 늘 보이지 않는 사람, 투명 인간과도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청소하고 밥을 지으며 시댁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의 도리지.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나를 아껴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방에 올라가니 남편 준서는 컴퓨터 앞에서 한창 바빠 보였습니다. 내일 고객과 회의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저에게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불안해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준서의 키보드 소리를 자장가 삼아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준서는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키보드에 머리를 박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남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옆을 지나는 순간 아직 환하게 켜져 있는 컴퓨터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열려있는 하나의 파일, 호기심에 살짝 쳐다본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전자계약서 하나가 떠 있었고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보증인 정보란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주소까지 모든 정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에는 제 이름으로 된 흘려 쓴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 대출자 정보란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신우이 미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10억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그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이란 말인가. 평생 꿈에서도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빚의 보증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수천 개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심호흡을 하며 겨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준서를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남편도 이 모든 음모의 일부였던 걸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제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의 계약서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가족,
제 피부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모두 적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가여웠습니다. 저는 믿었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미래는 짙은 안개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제 인생을 덮치려 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 저주받은 계약서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할까? 너무나 혼란스러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는 이미 식탁에 앉아 주말 쇼핑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제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그들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지는 건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미나가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부 둘만 남게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어젯밤 남편의 컴퓨터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 어떻게 된 일이야? 준서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색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피로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어? 오빠 컴퓨터에서 어젯밤에 깜빡 잠들었길래 우연히 봤어.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묻고 있잖아. 왜 내 이름이 이 계약서에 있냐고.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10억 대출의 보증을 서야 하냐고. 준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큰일 아니야. 큰일이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억이 큰일이 아니라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우리 가족 전부를 팔아도 그 빚의 10분의 1도 못 갚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미나 일이잖아. 걔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도 사고 가게도 하나 더 열고 싶어 해.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거야. 준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나가 자금이 필요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해? 왜 내 서명을 위조하냐고. 저는 악을 쓰듯 소리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내 신용 등급이 좋아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더 잘 나니까. 준서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미나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그런 거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가족이 잘 되자고.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잘 되자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어.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만약 미나가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난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런 결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이라도 제 편에 서주기를, 저를 보호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편에 서서 침묵으로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 준서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나도 열심히 일해서 빚 잘 갚을 거야. 제발 어머니랑 미나 좀 그만 힘들게 해. 오빠가 부탁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제 인생 전부를 맡겼던 남편이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는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이 사기극을 받아들이라고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족이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 희생양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준서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믿음과 희망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앞에 있는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나약한 마마보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잊은 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여동생을 감싸기만 하는 이기적인 남자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준서를 뒤로 한 채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 생활, 제 사랑, 모든 것이 바로 이 운명의 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제 것이라 믿었던 가족도 잃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가시밭길만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 길 위에서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속을 태우는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제가 온 마음으로 섬겼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이용 가치가 있는 상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붐비는 거리를 헤매며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한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의 쓴맛보다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이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제가 부족했나요? 충분히 착하지 않았나요? 인내심이 부족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던 일을 포기했고 친구 관계도 멀리했으며 제 개인적인 취미 생활까지 모두 버리고 오직 시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사랑과 존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이용하기 쉬운 바보였을 뿐입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다시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수 없어. 약해지면 안 돼. 내가 지금 무너지면 누가 나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 주겠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평생을 고생하며 홀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 은퇴한 교사이신 엄마는 엄격하시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제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저는 엄마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했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딸.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천천히 말해봐.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를 발견한 이야기부터 오늘 아침 준서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고 목소리는 계속 끊겼습니다. 저는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수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저를 어리석다고 꾸짖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지금 어디니? 회사 근처 카페에 있어요. 저는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당황하지 마.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 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야. 알겠니? 엄마의 침착함은 마치 시원한 물줄기처럼 제 마음속의 혼란의 불길을 서서히 잠재웠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당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심호흡해. 남편이나 시댁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내 자신부터 생각해. 다른 사람이 널 구해주기 전에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구해야 해. 우리 딸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기억하지? 네, 엄마.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엄마 말대로만 해. 엄마는 누구도 내 딸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엄마의 말은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하고 순종적이었던 김수진이 아닐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 통화 직후 엄마는 고향에서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깡마른 몸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이 불행한 딸 때문에 또다시 고생길에 오르신 겁니다. 저는 달려가 엄마를 와라 껴안았고 눈물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떨리는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꾸짖지도 한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만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급하게 구한 작은 원룸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서둘러 가방을 열어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오신 뜨끈한 닭죽을 꺼내주셨습니다. 먹어라, 딸아.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얌전히 앉아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죽이 특별히 진수성찬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랑과 안전함의 맛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엄마는 저에게 정신 차리라며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씻고 나오자 엄마는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엄마는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컴퓨터에서 찍은 계약서 사진은 아주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해요? 분명 꽁꽁 숨겨뒀을 텐데. 게다가 이제 저를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맡겨. 방법이 있어. 엄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제게 준서에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엄마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준서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한때 제 집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는 거실에 앉아 저를 경계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준서는 반가운 척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야.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남아 최 여사님과 마주하셨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건 제 딸의 미래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최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다고요? 수진이는 이 집 며느리고 이 집의 법도를 따라야죠. 아가씨 일도 우리 집안일이고요. 댁에 가서 따님 교육이나 다시 시키세요. 툭하면 삐져서 친정으로 도망가는 버릇 말이에요. 엄마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참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부인 댁에서 저보증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제 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실 것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최 여사님과 언쟁을 벌이며 시선을 끄는 동안 저는 침실에서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저는 옷을 챙기는 척하며 실제로는 계약서 원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설마 다른 곳에 숨긴 걸까?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준서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작은 금고를 숨겨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예전에 그가 제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림을 떼어냈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준서의 생일, 아니었다. 내 생일, 그것도 아니었다. 결혼기념일, 여전히 아니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때 번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금, 그리고 파란색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억 원 대출 보증 계약서, 위조된 제 서명과 함께 제 명의로 된 집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한 페이지씩 글자 하나까지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지으려 애쓴 뒤 옷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거실에서는 대화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신 딸은 이제 이 집 사람이에요. 이 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걔가 서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엄마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사기 행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걸 의미하진 않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길에 나와서야 엄마는 긴장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엄마.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자. 엄마는 저를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엄마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신고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반드시 경찰서에서 분실 확인서를 받아와. 그 서류가 나중에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모든 수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확인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요한 신분증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엄마와 함께 서둘러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하신 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진지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 후에야 엄마는 침대에 앉아 저를 심각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좋아. 이 서류가 내 첫 번째 부적이야.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 시점부터 내 손에 주민등록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 앞으로 내 신분증을 이용한 어떤 거래든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엄마의 모든 행보는 빈틈없이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사람들은 이미 제 주민등록증을 훔쳐갔잖아요. 이 서류는 지금부터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엄마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히 이 서류가 그들의 과거 범죄를 증명하진 못하지. 하지만 이건 그들의 미래 행동을 막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선의를 보여주는 거지. 넌 피해자이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법 앞에서는 그게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단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살아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해. 엄마는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 설정해서 통화 녹음 기능을 찾으셨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기능을 켜고 제가 최대한 은밀하게 녹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대화할 때는 직접 만나든 전화로 하든 무조건 녹음해야 해. 반드시 미리 켜놓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둬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알겠니?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녹음이요. 하지만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엄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엄격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네가 착한 척 인정에 끌려다닐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목적을 위해서라면 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너 자신과 이 엄마에게 잔인한 짓이야. 알겠니?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 대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널 찾아와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애원하겠지. 바로 그때가 우리의 기회야. 엄마의 말씀은 마치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져선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약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좋아. 앞으로의 대화에서는 아주 영리하게 행동해야 해. 엄마는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마. 그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척해. 그들이 진실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라거나 그 서명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알아채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순진한 척해서 그들이 자만심에 빠져 모든 음모를 털어놓게 만들어야 해. 할 수 있겠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연기였습니다. 저는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라 돌려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 저는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엄마가 쓰던 폰이야. 당분간 이걸 써. 내 폰은 24시간 녹음 모드로 해놓고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절대 끄지 마. 보조 배터리도 여기 준비해놨어. 우리는 그들의 말 한마디도 놓쳐선 안 돼. 그 폰을 손에 쥐니 마치 무기를 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곧 닥쳐올 폭풍을 기다리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곤히 자고 있을 때 엄마는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엄마는 책상에 앉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낡은 주소록을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의 정보를 기록해둔 수첩이었습니다. 엄마는 진지한 얼굴로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를 짚어가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자 엄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마셔라.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옛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네 집은 아주 가난했고 부모님은 모두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민준이 혼자 힘겹게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엄마가 직접 나서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장학금을 알아봐주며 4년 내내 민준이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는 아주 똑똑하고 학구열이 높았으며 진취적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그는 큰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그가 승진하여 현재 미나가 대출을 신청한 바로 그 은행 지점에서 여신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엄마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민준이는 정이 많은 아이라 옛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야.
엄마는 말한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엄마가 민준 씨의 번호를 누르자 제 심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연결음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그가 엄마를 기억할까? 우리를 도와줄까? 여보세요.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 맞니? 나 내 고3 때 담임이었던 이선영 선생님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하더니 갑자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제 번호는 아셨어요? 난 잘 지내.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물어 내 번호를 알았지.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다. VC은행에서 팀장까지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닙니다. 다 선생님께서 옛날에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엄마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내 딸 수진이가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요즘 시댁에서 네가 일하는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모양이더라. 서류는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딸이 보증을 섰다고 하더구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봐주렴. 엄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내 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부부 사이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다. 엄마로서 딸이 그러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걔가 성격이 착하고 순진해서 잘 모르고 남한테 이용당해서 잘못된 일에 휘말릴까봐 겁이 나.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서류 좀 눈여겨봐 달라고. 만약 서류나 서명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내 얼굴 봐서 넘어가 주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 나는 그저 모든 게 투명하고 명확해서 내 딸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란다. 엄마는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고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엄마 역할을 하며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분명 문제를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준 씨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직접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하고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화가 끝나자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으니 곧 파도가 일기 시작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아주 튼튼한 배를 준비하는 것뿐이야. 엄마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도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눈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이제는 민준 씨 같은 좋은 사람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우리 편에 논리와 법이 함께 서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엄마는 이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두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이강훈 변호사님은 엄마의 동료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매우 능하고 성격은 직설적이고 강직하며 특히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고층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서류만 가득한 건조한 공간일 거라는 제 상상과는 달리 그곳은 푸른 식물이 많아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은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하얀 안경 너머의 눈은 밝고 예리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굳게 악수를 한 후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엄마로부터 간략한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이 변호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진심 어린 경청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있었던 일 전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요. 그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계약서를 발견한 것부터 준서와의 대화, 엄마의 계획, 증거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한 것까지 저는 그에게 스마트폰에 있는 계약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집중해서 들으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고 위조된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한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두 분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보증 계약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서명은 위조되었고 따님은 이 대출금에 대해 단 1원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위는 사기, 재산 편취 및 공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이번 사건의 금액이 특히 크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끔찍한 짓을 했지만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망설임을 읽으셨는지 이 변호사님은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악을 징벌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 넌 강해져야 해.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감탄의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와 녹음 준비는 정말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따님이 할 일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거나 협박하고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고소장과 함께 VC은행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 위조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며 필적 감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는 법적 절차와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제 마음을 매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제 믿음이 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기 전 이 변호사님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법을 믿으세요. 이 싸움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두 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도시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더 파랗고 햇살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칠 전에 나약하고 혼란스러웠던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법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이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잔잔했던 호수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건 지 이틀 만에 미나가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월말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소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 팀장님, 미나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팀장님 신우이라고 하시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맹수가 냄새를 맡고 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로비에서 기다리시라고 전해주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저는 재킷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나는 로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인사도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아주 대단하시네요. 감히 우리 집 뒤통수를 쳐? 미나의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무슨 소리야. 할 말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하자. 여긴 내 회사야. 저는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이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 미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말해봐. 은행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지. 왜? 갑자기 내 서류가 보류되고 추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건데 나 망하게 하려는 거지. 지금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아가씨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미나는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화면을 넘기더니 제 얼굴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보시지. 화면에는 제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친한 남사친과 편안한 나시티를 입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제 순수했던 청춘의 한때를 기록한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악의적인 시선을 통해 그 사진들은 갑자기 추하고 저속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가씨, 이 사진들을 어떻게? 저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굳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 소셜미디어에 비공개 앨범에 올려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고. 이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어, 새언니. 미나는 비죽 웃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은행 가서 계약서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이 회사 전체랑 언니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언니의 철없던 시절을 구경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모범적인 팀장님이 사장님하고 동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아주 기대되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자 공갈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명예와 경력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해. 더 큰 계획을 위해 참아야 해. 저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애써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할 테니 그 사진들만 지워줘. 제가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미나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빌면 좋잖아. 그럼 오늘 오후 2시까지 은행으로 와. 서명 끝나면 지워줄게. 다른 꼼수 부릴 생각은 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을 남기고 미나는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홀로 남아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굴욕감과 상처를 느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증오와 결의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집안의 사소한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을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방금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거만하고 쏘아붙이는 목소리, 협박과 위협의 말들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엄마와 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몇 분 후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격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절대로 은행에 가면 안 됩니다. 그녀와의 약속은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그 사진들은요. 그녀가 정말로 유포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심하세요. 바로 실행에 옮기진 못할 겁니다. 그녀의 목적은 돈, 즉 대출이지 수진 씨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그녀를 고소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지금은 계속 연기를 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미나에게 겁에 질린 듯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나 너무 무서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큰일이라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는 미나가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약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미나에게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새언니 봐서 오늘 저녁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맞서야 했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제 옷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제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숨 막히는 긴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최 여사님, 미나, 그리고 준석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네. 이 배은 망덕한 것.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자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준서가 말렸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봤어. 작은 일 때문에 온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 미나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작은 일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서류를 몰래 훔쳐서 서명을 위조하고 저한테 10억 빚을 떠넘기려는 게 작은 일이라고요?
닥쳐.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까? 어차피 당신 주민등록증 훔쳐서 서류 다 통과시켰는데 어쩔 건데? 억울하면 고소해 보시지. 최 여사님은 그 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 네가 서명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한 번 했으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어. 알아서 잘 처신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가장 값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있는 이 대화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절도, 서명 위조, 그리고 저에 대한 협박까지. 저는 몸을 떨며 목소리를 잃은 척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그 서명은 가짜잖아요. 은행에서 필적 감정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끝장이에요. 감정은 무슨 감정? 최 여사님이 일축했습니다. 네가 그 위에 진짜 서명 한 번만 덧칠하면 끝나는 일이야. 돈이 들어오고 나면 누가 귀찮게 그런 걸 확인하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소리 하지 마. 선택해. 서명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 편하게 살 생각 말든가.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잠시 방에 올라가서 쉴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비틀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뒤로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에 대한 끔찍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의 침묵은 시댁 식구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이 지금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냥감이 조용할수록 사냥꾼은 초조해지고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는 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제가 동료들과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건물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비명과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로비에서 부탄가스 터뜨린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세상에 파란색 휴대용 부탄가스를 껴안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 로비 한가운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옷은 흐트러져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수진, 이 나쁜 년, 당장 내려와. 안 내려와. 내가 안 내려오면 내가 이 건물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접근하려 했지만 그녀가 부탄가스를 치켜들며 위협하는 바람에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광경은 마치 싸구려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것은 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주인공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회사 동료들도 모두 창가로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최 여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조롱이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끔찍한 굴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며느리도 보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엄마도 들었어. 옆집에서 전화 왔더라.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그냥 방에 가만히 문 잠그고 있어. 모든 건 법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알겠니?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바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수진 씨,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공공질서 문란과 살인 협박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로비의 모든 CCTV에 다 녹화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컵에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입니다. 모든 게 곧 끝날 겁니다. 침착하게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아래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그 여자를 보며 제 마음속에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끝없는 탐욕 때문에 한 인간이 자신의 목숨과 염치까지 내던지며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흘리는 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단절의 눈물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의 광경은 이제 심각한 사건 현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전체를 통제했고 소방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호스를 배치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방패를 든 경찰 특공대가 최 여사님을 포위하며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와 광기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외치며 독설과 분노에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에는 제가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그녀 가족의 부유한 꿈을 망친 장본인인 것 같았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최 여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불법이고 아주머니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부탄가스를 내려놓으세요. 저리 비켜. 너희랑 할 말 없어. 김수진 그년을 불러와. 최 여사님은 손에 든 라이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대치는 거의 30분 동안 계속되었고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길 양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도 현장에 도착하여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제 가족 이야기가 신문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모든 것이 빛 아래 드러나게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한 무리의 경찰 특공대가 뒤에서 갑자기 덮쳤습니다. 빠르고 전문적인 동작으로 그들은 그녀를 제압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백 명의 시민과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연행했습니다. 연행되어 로비를 지나갈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 제 사무실 창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증오로 불타는 눈빛,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연행된 직후 이 변호사님과 엄마도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은 회사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공포, 압박, 굴욕감이 터져나와 흐느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토닥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딸아.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어.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 변호사님은 옆에 서서 엄숙하면서도 동정 어린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곧 수진 씨를 조사할 겁니다.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특히 녹음 파일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겁니다. 이제 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험난한 법적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을 태운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3년간 제 삶을 덮었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정의의 첫 번째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충격적인 소동 이후 저는 오후 내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즉 계약서, 사진, 시댁 식구들의 자백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님들은 매우 전문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술을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 여사님의 행위로 보아 공공질서 문란 및 살인 협박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식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탄가스를 들고 사무실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의 영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유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준선의 가족의 친구, 이웃, 친척들은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준서와 미나가 겪고 있을 혼란과 당혹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한 기분은 들지 않았고 그저 막연한 슬픔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의 탐욕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제가 엄마와 함께 원룸에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저 민준입니다. 기억하시죠?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에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업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께 정보를 받은 후 최근의 사건들과 맞물려 저희 은행 경영진은 미나 씨의 대출 서류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은행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보증 계약서의 서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수진 씨를 본사로 모시고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엄마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절차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에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은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 그리고 이 변호사님과 함께 VC은행 본사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면담은 지점장,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격식 있고
진지했습니다. 면담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지점장은 제 앞에 보증 계약서 원본을 놓았습니다. 그는 서명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서명은 직접 하신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 어설프게 위조된 서명을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서명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대출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청에 따라 저는 흰 종이에 제 실제 서명을 10번 정도 했습니다. 두 서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 서명은 부드럽고 곡선이 있는 반면 위조된 서명은 경직되고 떨리며 어설프게 흉내낸 티가 역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고 저는 제가 명의를 도용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을 공식적으로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지점장은 은행을 대표하여 부실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제가 겪은 문제와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책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사건은 VC은행의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용심사 과정의 허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은행 경영진은 내부 보안 및 사기 방지 부서에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깊이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내부 직원의 공모나 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면서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행 조사팀은 미나의 모든 신용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제가 알던 성공한 신우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미나는 단순히 고급 아파트를 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낯선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빈번하게 이체된 내역을 발견했는데 이 계좌들은 온라인 도박 조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오래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잃었고 잃을수록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무의미한 도박에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다 쓰자 미나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자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미나의 빚은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밤낮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고 빚을 갚지 않으면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그저 핑계,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10억 원 대출의 진짜 목적은 대부분 사채 빚을 갚고 그녀가 스스로 판 끝없는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마도 만회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다시 도박에 쏟아부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며 늘 가르치려 들던 세련된 시누이가 그렇게 타락하고 썩어빠진 삶을 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지, 왜 그렇게 큰 금액의 대출을 위해
무모하게 서류를 위조했는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불행하게도 저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보는 신속하게 은행에서 경찰로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재산 사기에서 도박과 사채까지 연루된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준선의 집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구속된 후 준서와 미나는 엄마를 빼내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써보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제는 대출이 거절된 것은 물론 은행과 경찰이 도박과 빚 문제까지 알게 되자 미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울부짖었습니다. 준서는 그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감옥에 있고 동생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싸고 묵인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원룸에서 회사에서 가져온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성공한 건축가의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잠을 못 자 오란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여보내줘라. 마주해야 할 일은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저희 둘만의 공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준서는 안으로 들어와 작고 소박한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리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준서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의 행동에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자존심 강하고 가부장적인 준서 같은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수진아.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경찰한테 그냥 오해였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제발 우리 엄마랑 동생 좀 살려줘. 내가 빌게. 준서는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보니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남편이었고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라며 저에게 사기극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나약하고 비겁했던 준서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사랑과 동정심은 즉시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와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일어나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준서는 고개를 들고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동의만 하면 돼.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엄마랑 미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수진아, 우리 아직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는 잘못할 때도 있는 거잖아. 제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지 마. 지난 3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약보다 더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제 다리에서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감히 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서류를 훔쳐서 서명을 위조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가 무너져 내리며 당신에게 보호해달라고 애원할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가족이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죠. 당신 동생이 내 과거 사진으로 날 협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당신 어머니가 부탄가스를 들고 내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며 내 명예와 목숨까지 위협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준서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생각한 적도 한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눈에 나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바보, 도구에 불과했죠. 이제 와서 모든 게 탄로나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죗값을 치르게 생기니까 나한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건가요?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값싸요. 내가 잘못했어. 준서는 더듬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기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 정말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며칠 안에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될 거예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준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무너져 내린 남자를 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불쌍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는 보지 말아요. 모든 건 법대로 해결하도록 하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절망과 자신이 부순 결혼 생활의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진 준서를 뒤로 한 채 몇 달 후 최 여사님 모녀의 재판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단정하지만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엄마 그리고 이 변호사님과 함께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로서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법정은 넓고 엄숙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정의의 저울 상징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과 미나는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깡마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은 체념한 듯 탑했습니다. 반대로 미나는 살이 쪄 얼굴이 붓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예전의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석에 앉은 저를 보자 최 여사님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고 미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가족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 역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그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지만 매우 엄격한 눈빛을 가진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 모녀의 죄명이 하나씩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공공질서, 문란,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탓을 하며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무리한 짓을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족이고 형편이 더 나으니 도와줄 의무가 있었으며 그저 잠시 이름을 빌렸을 뿐이라고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하고 구차한 변명은 이 변호사님과 검사에 의해 단호하게 반박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보증 계약서의 서명이 100% 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신중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들이 법정에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사적인 사진으로 협박하는 미나의 목소리, 서류 위조를 인정하고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최 여사님과 준서의 목소리,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범죄를 가장 명확하게 고발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최 여사님은 눈을 질끈 감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회사 건물의 CCTV 영상이 바로 이어서 상영되었습니다. 부탄가스를 들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위협하는 최 여사님의 모습이 큰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무모하고 대담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제 동료들과 건물 보안 요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실행된 일련의 범죄 행위. 이쯤 되자 최 여사님과 미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며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고 법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탐욕과 이기심이 낳은 너무나 비싼 대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저는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판결이 법과 타인의 명예, 인격을 짓밟고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상처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때 나약했던 딸이 이제 용감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휴정 후 재판부가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위험 있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특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은행의 재산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 씨의 행위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으므로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공공질서 문란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주범이자 공범인 피고인 박미나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듣자 모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미나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힘겹게 그들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뒤쪽 좌석에 앉아있던 준서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렇게 가혹하게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형사 판결 외에도 법원은 모녀에게
수사기관의 모든 감정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를 위해 지불했던 수억 원의 계약금은 계약 위반 및 사기 연루로 인해 시행사에게 몰수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유한 삶에 대한 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쇠창살과 뒤늦은 후회의 나날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고개를 들어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의 햇살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제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되어 기쁜 것은 아니었지만 악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슬픈 결말이었지만 법을 무시하고 도리를 짓밟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이 변호사님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인자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딸아. 네, 저도 엄마를 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형사 재판이 끝나자 저와 준서는 이혼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전 재판처럼 소란스럽거나 극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애원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준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남편이었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혼에 동의했고 재산 분할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저희에게는 그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외에는 이렇다 할 공동재산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을 때 김수진 씨는 박준서 씨와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세 마디를 저는 가볍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3년간의 눈물겨운 결혼 생활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는 말이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평온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를 그 지독한 가족과 묶고 있던 모든 끈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준서가 정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 인생 잘 살고 나는 내 인생 잘 살면 돼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빚진 거 없어요.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때 하지 못한 사과는 영원히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삶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에서 이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는 새로운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전 집에 남겨진 마지막 개인 물품들을 챙기러 갔을 때 준서는 집에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웠으며 더 이상 가족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제가 한때 정성껏 가꾸었던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저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사진 속 제 미소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포장해서 한쪽 구석에 두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그것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마주하고 정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설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이 한번 닫히면 제가 다시는 이 문을 넘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쉽지 않았지만 제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 자신과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늪에서 벗어난 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식사 시간도 비난의 말도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게 저만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시끄러웠던 사건으로 인해 처음에는 회사에서 약간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사장님과 동료들은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며 회사를 위해 큰 계약들을 성사시켰습니다. 저의 노력은 인정받았습니다. 6개월 후 연말 총회에서 저는 영업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임명장을 받던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월급과 몇 년간 일하며 모은 저축으로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비싼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엄마와 제가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실 하나, 침실 2개, 그리고 푸른 공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약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집 열쇠를 받던 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서서 새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 노력의 결실이었고 제 땀과 눈물로 이룬 자산이었습니다. 그 기분은 정말 달콤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직접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가구 하나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진정한 보금자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고향에서 올라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발코니에서 즐겁게 화초에 물을 주시는 엄마를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저도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저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었고 저만의 집이 있었으며 곁에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때로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패 후 제 마음은 굳어지고 사랑의 문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믿지 않았고 연애나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어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건축 및 건설 관련 세미나에서 저는 사회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연사는 자연 친화적인 녹색 건축으로 유명한 젊은 건축가 지훈 씨였습니다. 처음 지훈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안경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지적이고 온화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으며 전문 지식이 깊었지만 매우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내내 저희는 일에 대해 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학과 삶에 대한 관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열정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제게 커피를 사겠다며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제게 건축에 대한 열정과 영감을 얻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잠시 망설인 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지훈 씨는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수진 씨.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큰 폭풍을 이겨낼 용기를 가진 여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상처를 결점이 아닌 강인함의 증거로 봐준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안부를 물었고 함께 전시회에 가거나 음악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안정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를 아껴주었고 자주 과일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모녀를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차 그의 진심과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훈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수진 씨와 어머님을 돌볼 기회를 주시겠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제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성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바닷가에서의 작고 따뜻한 파티였습니다. 엄마와 지훈 씨의 부모님은 나란히 앉아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매우 인자하고 덕망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며 지훈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와 손을 잡고 하얀 모래사장을 걸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여보. 결혼 후 저희는 제가 샀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곳의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공간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발코니를 다시 디자인하여 제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한 작고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날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고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약해져도 조금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저희 작은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습니다. 지훈 씨를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서툴게 분유를 타는 지훈 씨를 보며 저는 행복에 겨워 울었습니다. 인생은 제게서 나쁜 남편과 지독한 가족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멋진 남자와
진정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끔 지난 일들을 생각합니다. 준서와 최 여사님, 그리고 미나에 대해서 듣기로는 출소 후 최 여사님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준서는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예전 집을 팔고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발코니 밖, 저녁 햇살 아래에서 아들과 놀아주고 있는 지훈 씨를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날의 폭풍은 지나가고 맑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무지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지나 행복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상처받았던 모든 여성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